안녕하세요. 윤은주의 통일맘이 간다. 오늘 첫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코리아 뉴스에 들어가 보시면 통일맘이 간다라고 하는 그 게시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간은 팟캐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은주의 통일맘이 간다. 오늘 첫 녹음인데요. 초대 손님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백이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백이찬입니다. 네, 최근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참 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2012년 대선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나 이런 지점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그 정치권에 불어닥치는 이 북풍 공작이 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풍토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기자적인 시각에서 또 우리 백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 정치 전문가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 진행이라 참 부족한 면이 많을 텐데 우리 전문가들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백이찬 대표님, 네. 오랫동안 그 정치계에 있어 오셔서 이 정치 풍토를 잘 아신다고 할 수 있는데 선거 때마다 그 불어오는 북풍 그리고 그런 북풍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이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진단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예, 그 우리 국민께서 이렇게 색깔론 또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가장 큰 우리 현대사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1945년 분단이 되고 1950년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3년간의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이 죽고 국토 전체가 파괴되고 또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낙동강까지 밀려왔다가 또 한편으로 압록강까지 다시 일사후퇴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정오와 적대와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것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죠. 북한 또는 공산당 이런 어떤 간첩 이런 데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중요한 국민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선거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그 전쟁의 트라우마, 네. 우리 너무나 이해가 되고 또 우리 기성세대 그 세대 어르신들의 그런 정서를 충분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왔었죠. 그런데 또 돌이켜 보면 전쟁은 그와 같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한반도 냉전 구조가 지속되는 이유는 사실은 1989년에 미소가 냉전 종식 선언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 그 반복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또 남북이 또 굉장히 가까워졌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분단 혹은 냉전의 사고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일 텐데 그 단순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그렇죠. 정치권에 조금 좀 악용 그런 소지는 없을까요? 저는 그 정치권에서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 전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 60년 동안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계속적인 관계였다는 게 또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저는 또 거기에만 머물지는 또 않는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 자체가 세계의 어떤 이 체제보다도 더욱더 독재적이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그 속에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 저는 또 두 번째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트라우마와 북한 체제의 그런 어떤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적 또는 인권적 가치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를 그런 강력한 토대 위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색깔론이든 또는 북풍이든 이런 것들이 저는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런 그 북풍론, 이런 그 소콜드 소위 말하는 종북몰이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쉽게 먹히는 동네가 또 기독교 동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신문사 언론 출신인 김성원 기자는 취재를 또 다양하게 하셨을 텐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종북몰이가 쉽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풍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한국 교회의 토대 자체가 그 이제 월남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주도를 했고 그들의 어떤 설교라든지 신앙관 이런 것들이 반공주의에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설교나 신앙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북풍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가 지난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뭐 대선도 이제 문재인 쪽에서 지긴 했지만은 그 북풍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약발이 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선거가 불리한 쪽에서 자꾸 이제 북풍론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을 할 텐데 저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는 속지 않는다. 더 이상 약발은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진 상황 하에서도 기독교 일각에서는 미스바 구국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에스더 구국 기도회라든지 하는 기도회를 통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땅굴 안보 연대라고 하는 그 공군장교 출신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맹위를 떨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북풍 공작이 안 먹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이런 기독교의 풍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기독교 특징이 담임 목사님 중심.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뭐라고 아멘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 아멘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은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한국 교회가 저는 이 담임 목사 위주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라든지 또 행동이나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네.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끼치는 어떤 북풍이나 뭐 이런 뭐 종북론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 교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더 이상 뭐 확장성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를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또 많이 하시고 우리 백이천 대표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보수든 진보든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 친근하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시라서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해보신 경험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의식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반공이라든가 또는 색깔론이라든가 북풍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이라는 거죠. 네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 거짓에 대단히 약하다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인식 또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막 거짓을 생산해서 확산시키는 데 대해서 아주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아마 그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연유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말씀이세요?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어떤 사실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묻지마 순종. 그렇죠. 이런 거. 무조건 어떻게 믿으면 된다. 무조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도 성경을 찬찬히 여러 번 읽어보니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거짓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본질은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사탄의 대적의 핵심이 뭐냐? 거짓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 거짓이냐 사실이냐 네.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과 사실을 분별해내는 것은 사실은 조사해보고 물어보고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확인. 예,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이 없이는 그것을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러 단체들을 보면은 많은 요새 특히 이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정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쓴 거짓 소설을 또는 네. 거짓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앉아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도 수많은 이 교회라든가 단체의 강연을 하다가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이 무비판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구슬을 했다. 네. 이런 것을 멀쩡하게 사실로 이렇게 인식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먼저 사실 확인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진짜 조금만 뒤져보면은 그리고 그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탄의 본질은 거짓의 압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은 참을 분별해내는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뭔가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사 보수든 진보든 또는 뭐 누구를 어느 당을 지지하든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저는 사실에만 기반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거짓이 판치지 못하는 세상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백이탄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믿고 거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또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좀 숨겨진 그런 역사들이 많고 또 전문가들조차도 다 모르는 그런 영역이 많은데 또 남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근데 일부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런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딱 좋은 풍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남북 문제나 북한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은 단순히 기도하고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책도 읽어야 되고 물론 뭐 인터넷도 뭐 뒤져야 되지만은 책도 읽어야 되고 또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찬반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적어도 그런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이제 그런 그 뭐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당연히 저는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네. 생략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번 광고성 멘트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배 대표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참인지에 대한 거짓 분별 이것이 앞서야지 되는 거고 또 찾아서 노력해야지 되는 거고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유코리아 뉴스 그리고 개간지 통일코리아가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열심히 제작은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팟캐스트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팩트 체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로서 유코리아 뉴스와 통일코리아 개간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창업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뭐 한 말씀 더 보태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통일코리아라는 개간지를 만드는데요. 그 개간지 내용에 사실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과 진실, 그리고 합리적 논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약한 부분 같아요. 우리 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특히 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네. 그래서 개간지 통일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신문 유코리아 뉴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좀 더 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형태의 색깔론, 북풍론 또는 무슨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네. 그것이 어떤 점이 거짓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거짓을 유통을 시켰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통일코리아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에 좀 의식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더욱더 앞으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유코리아 뉴스, 통일코리아 제가 거듭 호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체는 사실은 뭐 그 이념 지형이 뚜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보수와 진보 혹은 좌파와 우파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통일코리아 혹은 유코리아 뉴스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보시는지요? 한번 궁금해서 여쭙니다. 사회적 지위는 뭐 아직은 미미하죠. 네, 스탠스, 사회적인 스탠스, 포지셔닝이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예,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여와 야 이런 것보다도 네, 저는 가장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매체다. 진실에 기반한 매체다.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매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매체다. 저는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위에서 사실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했을 때 결국은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위에서 궁극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현재의 한국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둔 매체 이것이 저는 우선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코리아 그 미디어 부문별 대표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의 입장은 그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되게 필요한데요. 자기가 어느 스탠스에 어떤 입장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보이는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다 그 사람한테 뭐 좌우 혹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자기들에게 느껴지는 진실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뉴코리아나 그 통일코리아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그 기준점으로서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그 표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관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림줄 론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성경적인 가치를 이 분단 한국, 현대 한국 사회 가운데 적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화해와 용서와 연합과 일치 이런 가치를 가지고 협력하는 그 화해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수를 사랑하게끔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든 야든 중요하지 않고 민족을 화합시키느냐 그리고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복음의 그 가치를 좀 정치적으로 풀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성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나 역사의 흐름에 결코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반영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앞으로 이렇게 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게 바로 언론이고 또 뭐 정치라든지 그런 사회적 기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보자면은 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 그리고 대결이 아닌 화해, 용서 또 분단이 아닌 통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국 교회가 또 뭐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기반을 해서 남북의 뭐 분단을 조장한다든지 대결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가 비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북몰이도 어떤 그 분단을 이용한 어떤 분단을 또 조장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뭐 그런 장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2013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모든 언론들이 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이제 국정원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탈북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판단한 건 아니고 탈북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니다. 이제 그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유우성 씨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당시에 이제 코너에 몰려 있었던 국정원이 뭔가 좀 뭔가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분단을 이용하거나 조장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가차없이 비판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그것이 어떤 제가 가진 뭐 가치이자 뭐 언론이 의도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꺼내고 싶어요. 예. 들어보신 바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땅굴 안보 연대 회의, 네. 그다음에 미수바 구국 기도회 이런 데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그 특정 후보, 야당의 특정 후보에 대한 종북몰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예컨대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씨는 첫째 국정원 해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기밀 및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세력을 잡을 수 있는 특수한 국가기관입니다. 물론 간첩들도 국정원에서 잡습니다. 이런 국정원을 해체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외교부 전 장관 송민순 씨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인권법 통과 여부를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포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가짜이면 문재인 씨의 정치 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 부인하지도 못했고 송민순 씨를 고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연합사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 계속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그렇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마타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고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실 확인이 매우 어렵고 거짓이고 하는 주장들을 그냥 버젓이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언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만일 그 기도가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한 네.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은 뭐 그건 저는 효과가 있겠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한 기도는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 한
한 5가지 정도의 사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도 네. 사실은 그 당시에 2년 전인가요? 엄청난 같이 땅굴이 검사했었죠. 예. 뭐 저 밑에까지 남쪽에까지 퍼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국방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서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그것을 교조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야만 자기들의 존립 근거가 있다고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사실과 위배되는 따라서 거짓을 조장하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네. 국정원 해체 문제인데 사실은 그때 그런 피켓을 들었던 저는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2012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크게 2가지 아주 심각한 우리 국기를 혼란시키는 다시 말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네.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을 달면서 어느 일방의 후보를 완전히 그 도와주는 그리고 그렇죠. 다른 후보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 정치를 하는 네. 이 사실은 이것은 헌법에서 내란죄에 해당될 뿐더러 국정원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일을 하나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속기록을 네. 그거는 1급 비밀 사항이에요. 그렇죠.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런 어떤 정상회담의 속기록을 마음껏 이런 마음대로 그 비밀 허가가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의 그 속기록을 국정원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배포하고 유출시키고 또 공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심각하게 이것도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일이죠. 사실 그런 국정원이라면은 저는 뭐 단순하게 피켓을 들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해체되고 네. 본래의 그 국가의 기밀을 담당하는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어떤 기구로서 저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자, 뿐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피상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 그 맥락과 어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저는 그런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주 피상적인 어떤 하나의 커트를 가지고 그렇게 어느 일방을 매도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릴게요.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제 야당 대표가 되면 6.15 때 그 이항에서 그 우리가 합의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의 국가연합이 그 흐름이 같기 때문에 통일을 발전적으로 이제 논의하기로 했다. 이게 이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항의 그 조항이 북한의 연방제를 우리가 받은 거다. 그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연방제 통일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다음에 NLL을 포기했었다라고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또 발칵 뒤집혔었는데 NLL을 포기한 게 사실은 서해 협력기구를 만든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또 한 번 곡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 통일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었고 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대중 아니면 이제 기도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이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국가를 지키기를 원하는 그 순정인 줄을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도 더 이상은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국가의 안보 문제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은 분단국인 한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도식을 통해서
정치적인 특정 후보를 공격할 때 기독교 안에서의 대응은 속수무책이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우리 앞으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네. 그것의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인 1975년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에 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있었죠. 네.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접근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최초의 사건이 구국기도회예요. 그러니까 당시 월남의 패망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네. 결국은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적화 통일이 됐던 거죠. 월남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많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양심적인 열의를 갖고 있는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여러 우리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결국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구국봉사단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새마음 봉사단을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권을 도모하는 네. 그리고 나라를 오늘날처럼 나라를 완전히 농단하는 이런 생각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거죠. 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가? 네, 누가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하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수많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에 기반하고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어떤 왜곡된 어떤 교조적인 어떤 것에 입각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하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같이. 그 기도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우리가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선의로 기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주 국가를 해치는 국기를 흔들고 나라를 헌정을 문란시키는 이런 상태가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라면은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그것이 여야의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금 합의된 통일 방안이 있어요. 그것이 3단계 통일 방안이죠. 첫 번째는 교류 협력한다는 거예요. 교류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 연합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이제 평화라는 것이 체제화되겠죠.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 통일 단계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그렇죠. 통일론이죠. 아니 그것이 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인데요. 이 통일 방안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한편은 협상의 대상이고 통일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이고 교류 협력의 대상이죠. 그래서 교류 협력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서 남북 연합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남북 연합 단계는 가장 쉽게 보면은 요새 유럽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유럽 이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그런 연합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통일의 단계 완전된 통일 단계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어떤 정치 체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자, 이 두 번째 연합 단계, 이 두 번째 남북 연합 단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죠. 그리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나라의 남북 연합제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남북 연합 단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통일의 두 번째 단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역대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에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백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백두산 우리는 백두산 싫어야 되고 북한이 금강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강산 싫어야 되고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는다 해서 우리는 한복 입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기본 가치와 방법에 입각해서 북한하고 그 속에서 조율을 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북한하고 협상하고 필요하면 타협하고 거기서 합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여담입니다만 이 당시 임동원 장관님 남북 정상회담 때 배석하시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연방제를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랑 계획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당시 북한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체제끼리의 국채가 이렇게 연방제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 정상회담 하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타협점으로, 왜냐면 이제 북에서는 계속 통일론으로 고려 연방제를 주장해 왔었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연합, 남북연합이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지속하자, 이런 의미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 논의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복잡했었던 문제예요. 70년대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론은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우리 김성원 기자님 열심히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그랬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과 북에 서로 독재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실성이 의심이 돼가지고 있던 차에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었잖아요. 거기서는 자주평화 민주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었고, 91년도 남북기본 합의서에서는 북한이 우리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아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특수한 관계성 속에서의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통일론이 아니더라도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일방의 체제로 흡수를 할 것이냐,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런 어떤 통일론으로 좀 축약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6.15 공동성명도 채택이 되고 14선언도 채택이 됐어도 국민들의 정서 속에는 흡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이 자기 일방의 체제로 흡수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 대답을 하기 전에 아까 이제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거짓을 기독교 일부에서 이제 퍼뜨리고 그것이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으셨군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되면 뭐 공산화된다고 했는데, 적과 통일된다. 적과 통일된다고 했는데, 그럼 박근혜가 후보가 되면은 뭐 남북이 잘 되는 것인가라고 이제 되묻고 싶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뭐 휘청거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당시에 그런 문자를 퍼뜨리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뭔가 뭐 이렇게 카톡이든지 운동을 하고 했다면은 정말 참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리고 어떤 후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의 이름으로 그렇게 배제하고 또 지지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참회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똑같은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제도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뭐 박근혜 후보든지 누구든지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잘하겠다 못하겠다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열매를 봐서 안다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거짓에 기반해서 거짓으로 이제 정권을 유지해 온 그런 사람이었고, 이것을 지지하고 뭔가 확산하고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기자님, 이번 기회에 좀 심층 취재 같은 거 좀 인터뷰나 심층 취재나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당시 저도 이제 제가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약간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론, 뭐 그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통일 방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안,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적인 것이
가장 뭐 또 현실적이고 또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전쟁이 아닌 평화고 대결이 아닌 또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게 또 한 번도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라 이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나 또 당국자 간의 어떤 성명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또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 이미 답은 내놨고 그 길로 가봤었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저는 통일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는 핵심은 남과 북 5천만 또 2,500만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통일.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마음을 얻어내는 통일 또는 합의 통일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이 7,500만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그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통일.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류하고 대화하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그런 자발적인 주민들의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통로가 필요한 거죠. 통로가. 그것이 현재는 뭐 급격한 어떤 북한의 체제를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동서독의 통일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흡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흡수 통일이라기보다는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이룩된 합의 통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의 합의 통일이 저는 우리가 가장 쉬운 통일의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거짓 정보들이 난무할 때 진리의 편에 서서 바른 길을 분별해내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유코리아 뉴스와 통일코리아 개간지가 할 수 있겠는가로 귀결을 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저는 그것이 들으니까. 뭐 우리 유코리아 뉴스 통일코리아만이 아니고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의 제1복 제일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거짓을 배경하고 진실에 기초하는 것.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짓에 휘둘리지 말자. 예. 저는 이제 이걸 딱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불거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 민족이지만 상당히 낯선 이런 상대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무슨 신앙적으로 믿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거를 뭐 공부라고 하는 게 강의 하나 듣고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무식한 거잖아요. 책 한 권 읽고 마치 그 분야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북한 영역은 정말 우리가 뭐 국내 누구도 그 북한을 한 100번 넘게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북한을 잘 모르겠다. 가본 데만 가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분 말이 참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책이나 뭐 북한 몇 번 갔다 온 거 그게 전부일 거고 탈북자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만 뭐 10년 20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전체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어떤 통일의 길을 제시한다고 할 때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접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세요. 예, 예. 누가 뭐 예전에 개그맨이 배워라 뭐 돈 주고 좀 배워라 했던 것처럼 정말 이 분야는 공부해야 되는 분야이고 특히 통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만큼의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상황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선거 때마다 불어오는 북풍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바른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통해서 분별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에 있어서 유코리아 뉴스와 통일코리아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관련된 정보를 좀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윤은주의 통일남이 간다 첫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좀 제가 스스로 평가할 때 좀 엉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격이 없이 편안하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롱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 코너에 뭐 당부 말씀 같은 거 혹은 또 격려의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우리가 그런 이른바 문자 매체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실과 진실을 알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번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과 진실의 어떤 이것을 몇 가지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네.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사전 질문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원래 저는 이제 글을 쓰던 사람이라서 이 말로 하는 매체에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상당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앞으로 아까 뭐 얘기 중에 나온 부분,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서 어떤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퍼뜨려졌던, 그래서 정치를 왜곡했던 그런 사례들을 뭐 질문을 미리 주신다면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연구를 해와서 뭐 이 시간에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전에 좀 질문을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재기 같은 거, 네. 취재기 같은 거, 네, 그것도 아이디어예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요. 좀 재미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지 될 것 같고, 예. 예,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높였죠.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기획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유언비어 같은 것들 혹시 있으면 우리가 취재를 심층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생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연이어서 계속 녹음하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회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새로운 또 재미난 흥미진진한 그런 코너로 기획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윤은주의 통일맘이 간다. 오늘 첫 녹음이었는데요.